번째 발언자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산재 감축과 재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안전보건의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산재 사고 사망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하청 노동자, 고령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에게 다발하고 있는 안전보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 통계는 이러한 안전보건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산재 감축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취약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정부의 제재와 감독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신 거죠.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인 산재 예방 감독 전략의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능력을 지니고도 변화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변화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과 지도 감독을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지역,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타겟팅해야 됩니다. 사실 과거 우리 정부가 수많은 지원 정책과 지도 감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낮았던 이유는 바로 이 타겟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서는 산재 다발 지역 및 업종, 공정, 작업 유형, 인적 취약성 등에 대한 목적 지향적이고 면밀한 통계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 나아가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속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 통계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덧붙여 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의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서류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누가 사장님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요. 격리사원도 없고 총무사원도 없고 일도 하시고 서류도 챙기셔야 되는 분들이 많죠. 결국 지원제도를 구축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주의와 산재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분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장관님이 지금 이 말씀에 피드백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직을 건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같이 이 산업안전에서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른바 엄벌주의가 통하는 데가 있고, 엄벌주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결국 50억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의 산재를 줄일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산재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대체로 그러한데, 우리 경제는 성장하는데 산재가 줄지 못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산업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화성시를 다녀왔는데요. 화성시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진단이 중요합니다. 방금 유성규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위험 사업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그들에게 맞는 처방을 해나가면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병행함으로써 그동안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맛있게 하고 채찍도 아프게 해가지고 산재 줄여서 저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맛없는 당근에 안 아픈 채찍이었다. 지금 훌륭한 지적 같습니다. 네. 오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예.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손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셔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죄송한데 저 제일 뒤에 3열에 계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시죠? 예. 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이 790만 명인데 매년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급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소외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길거리 노점상까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를 처리하며 디지털 인프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의 온기가 지역과 골목까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국수집을 찾았는데 점심시간에 재료가 일찍 떨어져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상황을 봤습니다. 만약 이 식당의 사장님께서 연초 수요 예측 데이터가 있었다면 매출도 올리고 손님도 헛걸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과 AI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세우고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 데이터 청구권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내 가게에서 나온 결제 데이터만큼은 사장님이 직접 받아서 단골 관리와 마케팅에 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이익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 데이터를 가공해 수익을 낸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데이터 생산자인 소상공인에게 배당 형태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쿠팡 사태 같은 정보 유출 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둘째, 민관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만들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정부나 지자체에 개방하면 파격적인 혜택, 예를 들면 데이터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누구나 우리 동네 상권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화폐 앱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앱을 공공 플랫폼으로 키워주십시오. 결제뿐 아니라 예약, 오더 기능을 넣어 노쇼와 먹튀를 예방하고 날씨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해 사장님들께 AI 경영 비서 역할을 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또한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서 소상공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들도 변화 앞에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병원연 새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의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의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순서대로 저 화신 대표